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형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15번 프린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삼국 항쟁 그 후반부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공부했고요. 고조선을 단군조선, 위만조선 나눠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사만 여러 나라의 성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한 이 삼국의 성립과 발전을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내용은 이제 삼국의 성립과 발전인데, 이게 시기로 따지면 주로 몇 세기부터 몇 세기까지죠? 네, 4세기부터 보통 6세기 정도까지 시간을 공부한 거예요.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의 전성기, 5세기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전성기, 6세기 신라, 진흥왕의 전성기. 각각의 나라들의 전성기의 기준은 어디를 차지했다는 거? 그렇죠, 한강을 차지했다는 거. 그 중에 마지막 전성기가 바로 6세기 신라 진흥왕입니다. 결국 관산성 전투를 통해서 성왕의 목을 베고 결국 한강 하류까지 해서 한강을 독차지했었죠. 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그 뒷이야기, 4세기에서 6세기 한국의 성립과 발전 뒷이야기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은 7세기 이후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큰 변화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 삼국 간의 항쟁이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해집니다. 이제는요, 단순한 국지전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멸망전의 개념으로 돌입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누가 통일을 하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삼국 간의 항쟁이 멸망전으로 치열해지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개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 이전에도 4세기 때 이 가야가 끌어들여가지고 일본 외구들이 신라에 쳐들어왔고, 그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광개토대에 격퇴해주는 일이 있었지만, 그건 되게 소규모적인 개입이잖아, 그지? 근데 이때부터는 중국과 일본이 우리 삼국의 항쟁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아시아 국제 전쟁으로 이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느냐? 왜 삼국 간의 항쟁이 더 치열해지고 중국과 일본이 이 삼국 간의 항쟁에 껴들게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동아시아, 당시 동북아시아의 변화한 국제 정세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변화의 시발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이에요. 이게 뭐 가치적으로 중국이 뛰어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체급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국은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확진이 된 상태에서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힘드네요. 여러분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중국은 그동안 분열기였어요.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분열기였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5세기 광개토대왕이 요동과 만주로 이 북방과 서북방 지역으로 영토를 짱짱하게 넓힐 수 있던 이유는 당시 중국이 분열기, 무슨 시대? 5, 16국 시대라 그래가지고 무려 5오랑캐와 16개 나라로 쪼개진 말 그대로 걸레 쪼가리 같은 시대였어요. 이러니까 이제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넓힐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때는 중국의 상황이 변합니다. 이 5, 16국 시대에서 중국이 16개에서 둘로 안정화돼요. 남조와 북조로 이원화됩니다.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게 된 거죠. 더 이상 장수왕은 아버지처럼 요동과 만주로 영토를 넓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눈동자를 어디로 돌리죠? 남쪽으로 돌립니다. 남쪽에 이제 만만한 백제와
신라를 노리는 거예요. 남진 정책 이를 위해서 수도도 네 남쪽에 평양으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제 동맹이 맺어지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남평양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시행한 것도 남조와 북조와는 네 균형 외교 다른 말로는 다원 외교라고 한다고 했죠. 이 남조 북조 모두랑 친하게 지내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는 거지만 그 진짜 의도는 뭐예요? 네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도록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야. 즉 장수왕이 제일 경계한 건 뭐예요? 네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려서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중국이 통일되는 거였어요. 그거를 철저하게 이 균형 외교를 통해서 견제합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왕으로 있던 79년 동안에 중국이 통일이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장수왕 이후의 왕들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됐다는 거야. 거기다가 장수왕이 혼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족보가 꼬여버려요. 이 장수왕의 아들은 장수왕보다 먼저 죽고 어린 훈자가 왕이 됐고 이 훈자도 금방 죽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족보가 꼬이다 보니까 장수왕 이후에 고구려는 심각한 내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즈 동맹한테 한강도 뺏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구려가 내부 분열에 빠지면서 더 이상 중국의 정세에 개입할 만한 여유가 있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중국이 남북조에서 통일이 되어 버립니다. 이 남북조를 통일한 중국 왕조가 바로 수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는 남북조도 아니야. 56국도 아니고 남북조도 아니고 완전히 통합된 하나의 거대한 중국 통일 왕조 수나라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들어온 게 뭐가 문제냐? 항상 중국인들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세계관. 일단 중국 애들이 본인들 나라를 쓸 때 한자를 뭘 써요? 중. 가운데 중자를 쓰죠. 자신들이 천하의 중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예부터 그들 한족, 이 중국 전통민족 한족이라고 그러죠. 한족만이 문화민족이고 우리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오랑캐다. 그러니까 너희 오랑캐들은 우리 문화민족인 한족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화사상이에요. 우리 한족만 문화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걔들이 뭐라 불러? 동이족이라 불러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 근데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하면 망상인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주변 나라들에게 강요한다는 거야. 너희 오랑캐들은 우리 중국을 섬기라고 강요를 하게 돼요. 중국의 문화, 제도를 따라라 라고 하는데 특히 이 중국의 지배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강요하는 게 뭐냐면 연호입니다. 연호가 뭐라고 했죠? 네, 연도를 헤아리는 방식이에요. 이걸 이제 중국 황제를 기준으로 연호를 쓰고 그걸 주변 나라들에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중국 중심의 천하관, 중국을 중심으로 이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래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통일된 중국 수나라의 이런 위험 앞에 무릎을 꿇고 수나라의 연호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딱 한 나라는 싫은데 우리가 왜 니네 연호를 써? 라고 거절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어디죠? 네, 바로 고구려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고구려는 이미 광개토대왕 때부터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썼죠. 광개토대왕 때 썼던 연호가 뭐예요? 영락입니다. 이미 그들은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즉 이제 뭐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중국과 이 7세기 고구려와 통일된 중국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은 단순한 시비가 아닙니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누가 이 동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할 것이냐? 중국 중심의 천하관이냐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 천하관이냐 이 둘 가지고 이제 붙는 일종의 동아시아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아시아 패권 전쟁.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민족주의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분열된 중국이 아닙니다. 하나로 통일된 중국과 고구려 어디가 더 힘이 강한가요? 네, 맞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중국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강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구려라도 혼자 힘으로는 이 통일된 중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날 도와줄 동맹군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날 도와줄 동맹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구려가 맨 처음 끌어들인 게 북방민족인 돌권입니다. 당시 북방에 가장 강했던 유목민족이에요. 북방민족인 그러니까 고구려가 혼자 힘으로는 통일된 중국, 수나라 당나라를 이기기 힘드니까 맨 먼저 북방의 유목민족 중에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하던 돌궐을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자, 남쪽에 백제랑 신라가 있죠.
가야는요 이미 망했죠. 금관가야는 법흥왕에게,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자, 그러면 이제 신라랑 백제 중에 고구려는 누구랑 동맹을 맺을까요? 이건 너무 당연하고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절대 누구와는 동맹을 맺을 수가 없죠. 신라와는 동맹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네, 6세기 때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했어요. 그 원래 한강이 누구 거였죠? 네, 5세기 때까지만 해도 장수왕이 다시 한번 6세기 때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는데 원래 한강이 누구 거였죠? 네, 5세기 장수왕 이래로 한강은 고구려의 땅이었어. 그 고구려 땅인 한강을 신라가 뺏어갔잖아. 그 이후에 고구려와 신라는 이 한강을 놓고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한강 유역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가 죽은 거예요? 네, 온달이 죽은 거야. 이제 온달이 아차산성에서 죽는데 이게 한강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온달이 죽을 정도로, 온달의 죽음이 대표될 정도로 고구려랑 신라가 한강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다. 하지만 끝끝내 신라는 한강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백제는요? 백제와 신라는요? 낮의 동맹 아니었나요? 깨졌죠, 여러분들. 이것도 원래 한강을 고구려로부터 빼앗을 때까지만 해도 든든한 동맹이었지만 신라가 한강 하류지방을, 중국과의 교류를 위한 한강 하류지방까지 차지하는 과정에서 낮의 동맹을 깨트리고 복수를 하기 위한 성왕을 이 관산성 전투에서 없애버리면서 이 낮의 동맹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신라는 백제도 적이야. 그러니까 신라가 한강을 독차지하는 과정에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모두에게 원한을 사게 된 겁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자, 당연히 이제 신라라는 공동의 적을 놓고서 네, 고구려랑 백제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거기다가 백제의 영원한 친구도 누구 있죠? 네, 일본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 북방에 돌궐,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백제, 외, 이렇게 돌궐, 고구려, 백제, 외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 세력과 여기 신라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라와 수나라 당나라 간의 동서 세력이 대립하게 돼요. 왜? 얘들아 봐봐.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남북 세력으로 얽히는 건 이해가 되죠. 자, 이러니까 이제 누가 혼자 남았어요? 네, 신라가 지금 완전히 고립됐잖아. 신라는 지금 사방이 적이에요. 고구려, 백제, 외 삼각에게 삼면으로 다 포위당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라도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해? 동맹이 필요해. 그 동맹이 어디밖에 없죠? 바다 건너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세기 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돌궐, 고구려, 백제, 외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 세력과 신라와 수나라, 당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서 세력이 대립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마치 이 모양이 십자가 같다 그래서 이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의 대립을 십자외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이제 가시죠. 지금 선생님 설명한 이런 중국의 그런 분열기와 통일 왕조의 수립, 그 이후에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보충 설명도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자, 이 5, 16국 시대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그리고 남북조 시대가 장수왕, 그리고 이 남북조가 지금 수나라로 통일이 된 거죠.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고구려와 첫 번째 중국 통일 왕조인 수나라의 전쟁, 한번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의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들이 싸워야만 했는가는 이해 가시죠? 자, 배경.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합니다. 당시 수나라의 황제는 문제예요. 문제가 많아 보이죠? 문제가 중국을 통일하고요. 당연히 고구려에게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강요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건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안 끝나. 그러니까 고구려가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인정하고 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고 중국의 지배를 인정하고 중국의 언어를 쓰든가 아니면 중국이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존중해주든가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 다 그럴 마음이 없단 말이야. 거기다 심지어 이 후나라 문제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고구려한테 우리 언어를 쓰고 무릎을 꿇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구려는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히려 선빵을 칩니다. 네,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선빵.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나라 역사의 고정관념이라 그러면 우린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민족이라서 우린 가만히 있는데 이 싸가지 없는 중국과 일본 놈들이 맨날 쳐들어가지고 우리는 저 터지는 것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싸움은 고구려와 중국과의 전쟁은요. 고구려가 선빵을 칩니다. 싸움은 선빵이지 이러고 당시 고구려에 비타민을 굉장히 많이 먹은 왕, 네, 영양왕. 이 영양왕이 어디를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어디를요? 요서를요. 여러분이 요서라는 땅을 우리가 언제 한번 들어봤죠? 네, 고조선 역사를 공부할 때 들어봤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랴오어강이 흐르고 있죠. 이 랴오어강을 다른 말로는 요하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랴오어강, 요하강을 중심으로 서쪽을 요서지방, 동쪽을 요동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서와 요동을 모두 아울러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랴오어 혹은 요하지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어디에 근거지였죠? 네, 고조선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조선 때만 해도 요동뿐만 아니라 요서까지 우리의 영토였다라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는 어디까지만? 네, 이 요동까지만 영토로 함께 되고요. 요선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동을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가 어디를 친 거야? 중국 땅인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왜 고구려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선제 공격을 했을까? 이거는 고구려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고구려와 중국 간의 이 갈등과 대립은 온 아시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특히 누가?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 돌궐뿐만 아니라 거란, 말갈, 여진 등등등 굉장히 많은 유목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유목민족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강자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강자만을 따르는 습성이 있어요. 이 유목민족들은 이제 자식들에게 뭘 물려줄 때도 장남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가장 능력 있는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줍니다. 왜? 아니 그럼 뺏기니까. 여러분의 가장 유명한 유목민족은 아무래도 그 몽골 징기스칸이겠죠. 징기스칸의 정식 후계자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동안은 이 유목민족들이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고구려가 이 수나라의 이런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 유목민족들이 누구에게 넘어갈까? 그지? 중국에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고구려는 보여줘야 되는 거야. 우린 절대로 중국에게 항복하지 않는다. 우린 절대로 약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국 밑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밑에 우리를 믿고 함께 하자라는 안심을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고구려가 이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할 때 여기 나오죠. 말갈군을 동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이 같이 들어간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라는 거래. 야, 이렇게 고구려에게 선빵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여담이지만 나중에 결국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망하죠. 그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사전 작업을 한 게 뭐냐면 이 고구려 밑에 있는 유목민족들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고립을 시켜나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고구려에게 선빵을 맞은 수나라. 이제 수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기와 수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이젠 다 유목민족들이 고구려 편을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국도 칼에 빼듭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자, 수나라의 누구? 우리 문제가 많아 보이는 문제. 얘가 이제 반격을 위해서 고구려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문제가 동원한 군대가 30만 군대였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의 침입은 생각보다 쉽게 막힙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이 요동 지방에 굉장히 성이 많죠. 이미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한 지 꽤 됐어요. 200년이 넘었어. 언제부터 요동을 차지했죠? 네, 확실하게 요동을 차지한 거는 광개토대왕 때부터야. 그러니까 이미 5세기 때부터 고구려는 요동을 자신의 땅으로 경영하고 있던 거야. 그 과정에서 이미 고구려는 이 요동 지방을 완전하게 철벽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우주방어 태세를 갖춰 놓은 거야. 여길 뚫기가 쉽지 않고요. 또 문제는 이 요서에서 요동으로 넘어오는 이 길 자체가 굉장히 험난해요. 막 갯벌에 지는 게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급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30만의 군대를 동원했지만 결국에는 고구려에게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는 이 사람 되게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못 이기는 싸움이구나. 이래서 문제는 깔끔하게 포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의 아들이 진짜 문제야. 이 문제의 아들이 누구냐면 양제라는 애요. 수나라 양제. 얘가 진짜 문제가 많은 애인데 양제는 흔히 말하는 정말 사이코패스의 전형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을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10년 넘는 시간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감쪽같이 속이고 여러분을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한 게
얘야. 원래 양제는 장남이 아니에요. 황태자가 아니었어. 자기 형이 멀쩡히 황태자로 임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형 대신해서 얘가 황제가 된 거야.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양제의 형 황태자가 되게 여자도 좋아하고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화치가 심했어. 그게 문제가 본인의 장남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저 새끼한테 왕위를 물려도 괜찮을까? 했단 말이야. 그거를 보고 양제가 우리 아버지는 저런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빠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무려 10년 넘는 시간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도 사냥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요. 늘 아버지가 오면 글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비단 옷도 입지 않아요. 늘 백성들이 입는 옷을 빌려와가지고 그거를 바느질해서 입고. 오죽하면 문제가 너 새 옷 좀 사입어라 이러면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제가 어찌 새 옷을 사입냐 말입니까? 하고 정말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준 거야. 그래서 문제가 얘야말로 황제가 돼야 될 아이구나. 이래서 장남을 폐위하고 양제를 황제로 삼은 거야. 근데 얘는 진짜 개망난이에 여자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는 망난이었어요. 얘가 황제가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아버지의 후궁을 잠자리에 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사이코패스에다가 아빠에 대한 열등감도 되게 심했던 애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뛰어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후궁을 잠자리에 들이는 폐륜도 저지르는데, 얘가 아버지를 뛰어넘겠다 하면서 어딜 노릴까? 아버지가 굴복 못 시킨 나라가 있죠. 그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통일 수나라의 초대 왕제인 우리 아버지가 못한 거 뭐죠? 네, 고구려를 굴복 못 시켰잖아. 나는 아버지가 못한 고구려를 굴복시키겠다. 우리 아빠가 왜 고구려를 굴복 못 시켰을까? 아빠, 찌찌하게 30만이 뭐야? 우린 중국이잖아. 우리는 머리수가 많잖아. 이래서 양제는 무려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 혹은 이제 만화로 보는 한국사, 그런 거에서 보는 내용이 다 이 부분이에요. 동원한 군대가 어마어마하죠. 각각에 다 100만 이상의 대군을 동원합니다. 1차 침입에 동원된 군대만 113만 명이에요. 참고로 이 113만 명은 전투병만 113만 명이야. 이 113만 명이 먹고 입고 쓰는 거를 보급하는 보급부대가 추가로 2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원된 군대는 300만이 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출발하는 데만 10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번호 헤아리고 번호 1, 번호 2, 번호 313만 이러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동원했지만 어디서 막히냐? 이 요동의 가장 중심되는 성, 이름 그대로 요동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요동에 있는 수많은 성 중에서 가장 크고 중심되는 성인데, 이 양제의 100만이 넘는 대군이 이 요동성을 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동성 하나를 못 뚫어요. 여러분들, 이 요동성이 그냥 성이 아닙니다. 높이 30m, 감이 잘 안 오죠? 오늘날로 따지면 아파트 15층, 그 시대에 아파트 15층 높이에 성벽 길이가 3.5km예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이 요동성에 신나게 꼬라박다가 결국에는 요동성을 넘지 못하고 1차에서 패배해요. 하지만 포기는 없다. 2차 침입. 근데 여기서는 양제가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양제가 사이코패스긴 하지만 멍청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양제가 보니까 이제 각을 잰 거야. 자, 지금 중국 수나라의 장점이 뭐죠? 고구려가 따라갈 수 없는 수나라의 장점? 압도적인 머리수예요. 그죠, 여러분들? 압도적인 머리 숫자입니다. 고구려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긁어 모아봤자 20만 될까 말까야. 근데 지금 양제는 100만이 넘는 군대잖아요. 양제가 생각을 한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굳이 고구려가 지키고 있는 성에다 꼬라박아야 되지? 우리가 100만이 넘는 대군이니까 한 70만 명 정도 떼가지고 이 고구려의 주요 성을 포위한 다음에 얘네들이 못 나오게 포위하고 한 30만 정도만 따로 특공대를 편성해서 적의 머리를 날려버리자. 적의 머리가 어디예요?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잖아. 머리를 날려버리자는 전략을 씁니다. 이게 중국이 되게 즐겨 쓰는 전략이야. 압도적인 머리 숫자로 적의 주력군을 묶어놓고서 적의 머리를 친다라는 거죠. 손발을 묶어놓고 머리를 친다라는 전략입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70만의 병력으로 요동성을 포함한 이 요동의 주요 고구려 성대를 포위해. 고구려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성을 지키고 있을 때야 강하지만 성 밖으로 나오면 적의 숫자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요동 지방에 있는 고구려군의 손발을 묶은 다음에 30만의 특공대를 편성해서 어디를? 고구려의 머리 수도인 평양을 공격한다라는 거였어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이에요. 자, 이 을지문덕은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 30만의 군대로 우리의 수도를 노리고 있다.
근데 을지문덕은 똑똑한 사람이야. 이 30만의 특공대의 약점을 바로 파악을 합니다. 특공대의 생명은 속도예요. 그래서 양재가 이 30만의 특공대에게는 보급부대를 따로 편성하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얘들아, 봐봐. 아까 쌤이 1차 침입 때 후나라 군대가 113만이 왔을 때 이 113만 명이 먹고 입고 쓰는 거를 보급하는 부대만 200만이라고 했죠. 모든 군대는 보급 생명이야. 근데 이 30만의 군대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보급부대를 편성하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식량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2주일치 군량을 얘네한테 군장으로 짊어지고 가게 해요. 그 식량의 무게만 50kg였대. 근데 50kg 이것만 매나요? 투구에, 갑옷에, 창칼, 활 이런 거 하고 나면은 거의 1인당 70kg 정도를 지고 행군을 해야 되는 거야. 엄청나게 이제 피로감이 심하겠죠? 그래서 일지문덕이 오케이, 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괴멸시키자. 얘네가 중간에 힘들어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러면 안 되니까 얘네를 어떻게든 안쪽까지 끌어들여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져줍니다. 봐봐요. 지금 이 30만의 군대가 이 평양으로 오고 있잖아. 이 평양으로 오는 중간에 얼마나 많은 방어선이 있겠어요. 고구려의 수도로 가는 길인데. 근데 이 방어선에서 적당히 싸우다가 일부러 져줍니다. 수나라 군대가 계속해서 들어오도록. 그리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고구려의 기본 전술은 청야 전술이에요. 내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 수나라 군대가 오는 길목에 있는 모든 평지에 있는 논밭을 다 불태우고요. 우물에는 독약을 풀고요. 여기 살고 있는 이 경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다 산속으로 피난을 보내. 그래서 이 수나라 군대가 현지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 패배로 이들을 끌어들입니다. 수나라의 지휘관은 본인이 이기는 줄 알고 더 속도를 내요. 하지만 병사들은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잖아. 식량만 50kg야. 그래서 수나라 병사들은 너무 무거운 나머지 오는 길에 식량을 땅에 파묻고 버리고 왔다라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진맥진하면서 평양성까지 거짓 패배하는 고구려군이 이끌려 결국 목표로 했던 평양성까지 옵니다. 이 평양성 앞에 온 수나라 30만의 지휘관에게 을지문덕이 편지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편지인데요. 뒷장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을지문덕과 살수대첩. 612년 6월 수의 별동대를 평양성 부근까지 유인한 을지문덕은 수나라의 장군 우중문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보냈다. 너의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어보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알았도다. 전쟁이 이겨 공이 높아졌으니 만족을 알거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게 뭐예요? 이거 완전히 비꼬는 거야.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너 정말 대단해! 하고 놀리는 거예요. 즉, 너가 여기까지 온 거는 다 우리의 함정이야, 이 멍청아. 우리가 일부러 져준 거야. 지금 너의 군대를 봐봐.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니? 라는 거야. 이제서야 우중문이 자기 부하들을 보니까 어때요? 만신창인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온 거야. 그리고 이미 평양선은 모든 방어대세를 완벽히 갖춰놨어.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이래서 우중문은 뒤늦게 퇴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갈 때는 아니죠. 이 퇴각하는 수나라 군대가 어디서 괴멸되느냐? 자, 여러분, 우리 평양성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죠? 중요한 강 알아두라고했어요. 이게 대동강이었죠.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과의 교류가 편하니까 장수왕이 수도로 옮겼죠. 그리고 이 대동강, 평양성 바로 아래 흐르는 이 대동강 바로 위에 또 흐르는 강이 여기 청천강이라는 강입니다. 이 강의 옛날 이름이 바로 살수예요. 그래서 대동강을 건너서 청천강을 건너서 퇴각을 하던 이 수나라의 30만 군대에 그동안 힘을 비축했던 고구려군이 사방에서 튀어나와서 기습포위 공격을 실시해서 이 청천강을 건너던 수나라 30만 별동대를 괴멸시킵니다. 생존자 2,700명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살수대첩입니다. 살수대첩. 이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어디서 청천강 부근에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청천강. 자, 그리고 패배하지만 양제는 포기하잖아요.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근데 아무리 중국이라도 지금 100만 대군을 3번 동원하는 거야. 당연히 중국 국내 사정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제가 군대를 끌고 출병하자마자 중국 각지에서 반란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돼요. 우린 너 같은 또라이를 모실 수 없다. 그래서 이 3차 때는 수나라 군대는 제대로 쳐들어오지도 못해. 양제는 고구려로 오지 못하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
수나라는 3번의 원정을 실패했고요. 그 과정에서 수나라 역시도 어마어마한 국력이 소모됩니다. 결국 반란으로 인해 수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양제도 죽어요. 본인의 호위 대장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 막아냈어요. 하지만 고구려 역시도 어마어마한 국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고구려 전술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압도적인 체급의 중국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무슨 전술? 청야 전술. 내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적이 오는 경로에 아무것도 남기고 주지 않겠다. 논밭을 다 불태우고 우울의 독을 풀고 백성들을 피난을 시키고.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그래요, 여러분. 그 피해는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야? 고구려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야. 불타버린 논밭, 말라 비틀어진 우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방어전의 단점이야. 방어전은 적을 물리치긴 하지만 얻는 게 없어요. 결국 전쟁의 무대가 어디야? 고구려라는 걸 명심하세요. 고구려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전쟁을 거듭하면 할수록 전쟁의 무대가 된 고구려의 국토는 황폐화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나라를 막아낸 다음에 고구려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합니다. 자, 먼저 일단 어쨌건 통일된 중국을 상대로 그것도 100만 대군을 무려 3번이나 막아낸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이 영광스러운 걸 어떻게 하죠? 알리고 홍보해야겠죠. 영원히 기억하고 싶겠죠? 뭘 편찬합니까?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누가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우리 비타민 왕, 영양왕이 역사서를 편찬하는데, 그럼 그전엔 역사책이 없었나요? 있습니다. 고구려는 기록에 의하면 국가 초기 때부터 유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100권 정도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영양왕 때는 새로운 책을 편찬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존재하던 100권에 달하는 유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지금 이문진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요약 정리한 거야. 몇 권으로? 5권. 자, 다시 한번 고구려는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이후에 그런 내부의 체제 정비를 위해서 그들의 빛나는 이 전공을 기록하기 위한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그 이전 국가 초기 때부터 있었던 100권짜리 유기를 누굴 시켜서? 이문진을 시켜서 이 5권의 신집으로 요약 정리한 거야. 어느 왕이? 영양왕이. 이 유기라는 책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때가 아닐까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삼국 역사책을 모두 살펴봤어요. 백제와 신라는 전성기 때,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고흥을 시켜서 서기를,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를, 고구려는 영양왕 때, 6, 7세기 영양왕 때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고 이문진을 통해서 유기백권을 요약한 5권짜리 신집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동맹을 더 공고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남북 세력 중에서 고구려 입장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어디죠? 네,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왜냐면 돌궐이랑 백제랑은 직접 연결돼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백제를 통해 건너서 연결이 된 거잖아. 그래서 고구려가 이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외교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일본과의 교류를 더 강화해요. 이제 너희도 중국 봐라. 우리가 얼마나 잘 썼는지 봤지? 중국 밑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밑에 있어. 라고 하면서 일본과의 교류를 강화해요. 그래서 좀 이따 삼국 간의 그 문화 교류할 때 공부할 거지만 여러분 그 작년에 배웠던 기억나죠? 그 고대 문화 공부할 때 삼국과 일본 간의 문화 교류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에게 어떠한 문화를 전파했는가 이런 공부했잖아요. 해자는 당시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요. 담징은 일본의 종이먹을 전파하고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맥락 없이 그냥 달달달 외울 게 아니에요. 당시 여러분이 이제 고대 문화 공부할 때 삼국과 일본 간의 문화 교류를 공부할 건데요. 그 중에서 특히 고구려와 일본의 문화 교류는 이러한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나온 거야.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고구려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교류를 더 강화했고요. 해자랑 담징을 보내서 이렇게 일본의 문화를 전파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중국이 위진남북조의 기나긴 분열기를 빠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수나라가 망한 다음에 중국은 금방 분열기를 극복하고 통일된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후나라 이후에 들어선 통일 왕조가 바로 그 유명한 당나라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와 당나라라는 전쟁을 살펴볼 건데, 배경, 당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됩니다. 수나라에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당나라는 처음부터 고구려랑 싸우지 않아요. 왜?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수나라가 너무나 무모하게 100만 대군을 3번이나 꼬라박다 보니 중국도 피해가 어때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도 뭐가 필요해? 당나라도 숨고를 국내에 그 체제를 안정시킬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고구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고구려의 반응은 고구려도 화해의 손길을 받아들입니다. 왜? 당나라, 그러니까 중국 이상으로 고구려도 시간이 필요해. 고구려가 더 큰 피해를 입었잖아. 그치? 그래서 고구려도 뻔히 알지만 얘네가 진짜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려는 게 아니라 승고를 기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일단 겉으로는 친선 관계를 받아줍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안심하지 않아요. 이 새끼들 분명히 힘을 회복한 다음에 우리에게 쳐들어올 거야. 대비하자. 이래서 고구려는 이 요동지방의 방어선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 천리장성이라는 걸 축조하게 돼요. 뭐를요? 천리장성.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우리 고구려에는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이 천리장성은 누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거고, 이걸 만든 게 연개소문이에요. 성이 연시고 이름이 개소문입니다. 자, 이 천리장성을 좀 지도로서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남쪽에 비서성부터 안시성, 요동성, 백암성, 계모, 현도, 신성, 북쪽의 부여성까지 이 요동지방을 지키고 있는 고구려의 성들을 쭉 연결한 방어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사에서 천리장성이 2번 등장해요. 자, 지금 이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위치가 어디예요? 요동지방에 있습니다. 누구의 침략을 막기 위한 거죠?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수나라와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이 수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고구려는 천리장성 건설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 천리장성은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수나라와의 싸움이 끝나고 당나라가 들어선 다음에 이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든 게 천리장성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그 이후에 천리장성이 또 언제 나오냐?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은 고려란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중학교 때 서희 기억나세요? 고려의 서희. 그렇죠. 외교관하는 서희죠. 그죠? 그때 이제 고려 시대에 그 거란족이 만든 요 나라가 고려를 침공해 옵니다. 이때 서희가 화려한 외교수를 통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거란군을 몰아낸 것도 모자라서 어디 얻어요? 네, 강동육주라는 땅을 얻어. 강동육주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강동육주입니다. 이 압록강 하류 부근으로 해서 이 북방지방을 강동육주라고 하는데, 이 강동육주를 얻은 다음에 이 강동육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압록강으로부터 이 도련포까지 여기까지 이제 고려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성이 바로 천리장성이에요. 선생님, 우리 한국의 영토는 여기까지 아닌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오늘날 한반도의 영토를 확립한 거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야. 사군육진 개척하면서. 고려까지만 해도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였고, 저 함경도 북방 지방은 우리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 천리장성은 고려가 만든 천리장성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천리장성, 요동지방에 있던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이 강동육주와 압록강 부근에 있던 고려가 만든 천리장성. 다시 한번, 요동지방의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든 천리장성과 고려 시대 압록강과 강동육주 지방을 지키기 위해 고려가 만든 천리장성. 고구려의 천리장성, 고려의 천리장성. 이 둘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고구려의 천리장성을 만드는 걸 감독한 게 바로 누구야?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여러분 듣보잡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 연씨 집안 자체가 그 고구려의 굉장히 유명한 귀족 가문이야.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감독하게 되면 당연히 연개소문에게 돈과 권력이 모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드디어 전운이 깃돕니다. 당나라에서는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해요. 바로 누구냐면 당태종 이세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제를 꼽으라면 이 사람이 항상 상위권의 랭크가 되어 있어요. 몇 명 있어? 이제 한무제, 당태종, 강희제, 뭐 옹정제, 걸룡제, 성조, 영락제 등등 있거든. 아무튼 이 사람은 늘 상위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개토대왕 같은 정도의 급이라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중국 사극이라는 드라마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중국인들의 엄청난 존경을 받았어요.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 이 사람의 본명이 이세민이잖아요. 중국인들이 이 당태종 이세민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 쇠자라는 한자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용어 중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이 쇠를 빼고 나무 아미타불 관음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민의 부하 중에서 결국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명장 이세적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바꿔요. 어찌 내가 황제폐하랑 같은 글자를 쓴단 말이냐. 이래서 이세적에서 이적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적. 자, 아무튼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았냐? 이 사람은 전쟁의 신이에요.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이 사람이 유일하게 진 게 고구려와의 싸움이야. 이 사람이 특히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겼는데 팽창조직을 실시했는데 이 사람이 특히 어디를 무너뜨렸냐? 돌궐. 기억나죠? 이 북방의 강력한 유목민족, 고구려의 동맹국이게 됐던 이 돌궐을 복속을 시킨 게 당태종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돌궐 입장에선 당태종이 어떻게 보여? 침략자고 정복자잖아. 싫어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유목민족의 특징,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서 이 돌궐은 적이긴 하지만 당태종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돌궐은 당태종을 뭐라 불렀냐? 당신은 하늘이 내린 우리의 가한입니다. 이 돌궐이란 유목민족이 그들의 지도자를 부르는 명칭이 가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자기의 왕을 황제라고 부르듯 얘들은 가한이라고 불렀어. 당신은 하늘이 내린 가한이다 라고 해서 이세민은 중국의 황제인 동시에 돌궐 유목민족의 가한의 자리까지 올랐던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딱 황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돌궐을 복속시키고 어디까지 노려? 고구려를 노리게 됩니다. 근데 이미 고구려랑 뭐 했죠? 친선 관계를 맺어놨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다짜고짜 싸울 수 없어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에서는 뭐든지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게 슬금슬금 전쟁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시비를 걸어요. 자,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오늘날에 현충원 있죠? 우리나라에. 현충원이 어떤 곳이죠? 네, 여러분 현충원은 오늘날 국가를 위해 싸운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분들의 유해를 모셔놓은 곳이 현충원이에요. 그죠? 당시 고구려에도 그러한 곳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고구려를 지키다가 죽은 전사자들을 모셔놓은 곳이 경당입니다. 경당. 그 경당을 폐지하라고 요구를 해요. 왜냐면 이걸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경당을 폐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걸 시비하면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걸 고구려가 들어줘요. 당황하죠. 그래서 더 큰 요구를 합니다. 강역도, 봉역도를 내놓아라. 이게 뭐냐면 고구려의 국경을 그려놓은 지도를 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기밀 넘기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고구려가 들어줍니다.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당시 고구려가 왜 이렇게 들어줬냐? 당시에는 비타민을 많이 먹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고구려를 승리를 이끈 영양왕이 죽고요. 그 영양왕의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영양왕의 이복 동생인 영유왕이 고구려의 왕이 됩니다. 근데 영유왕은 이 사람이 겁쟁이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형인 영양왕 밑에서 수나라를 상대로 고구려를 지키는데 활약했던 유명한 장군이기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싸워보니까 한 거야. 중국을 비록 이기긴 했지만 통일된 중국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물량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고구려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를 본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한 거죠. 저 통일된 중국과 싸우는 건 답이 있다 없다? 미래가 없다.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계속 이들이랑 붙으면 우리는 끝끝내 말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생각했어. 그래서 이 영유왕은 대당 온건책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자. 어떻게든 싸우면 안 된다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당태종의 이런 무리한 요구, 경당 폐지, 봉역도 바쳐라 다 들어준 거야. 당연히 근데 이거는 아무리 전쟁을 막기 위한 거라지만 너무 굴욕적이고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죠. 이런 영유왕의 대당 온건책에 가장 불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강경파 천리장성 건설을 감독하던 연개소문이었어요. 이 연개소문은 우리가 왜 저 당나라 놈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냐, 대당 강경책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개소문은 반란을 일으키고 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이럴 수 있던 이유는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감독을 하고 있었잖아. 거기서 얻은 군대랑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유왕을 죽여요.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야. 이때 엄청 잔인하게 죽여. 역사서에 따르면은 토막살인을 해서 영유왕을 완전히 토막을 내서 궁궐 하수구에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못 치우겠다 사람들한테. 시체가 썩을 때까지 보여준 거죠. 이제 고구려에서 그 누구라도 당나라랑 친하자는 개소리를 짓거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당나라랑 화친하자는 이야기를 못하는 분위기를 만든 거야. 연개소문의 권력 장악.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개소문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영유왕을 죽인 다음에 이 영유왕의 조카이자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을 왕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보장왕은 당연히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이 진짜 권력은 다 누가 주고 있어? 연개소문이 다 가져간 거야. 이게 스스로 어디에 오르냐? 대망리지라는 자리에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구려를 다룬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들을 보시면은 꼭 연개소문을 이제 그 밑에 부하들이 부를 때 대망리지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이 대망리지라는 관직은 고구려에 존재하지 않는 관직이야. 원래 고구려의 최고 관직은 망리지, 혹은 다른 말로는 대대로라고 하는 관직인데 연개소문은 여기에 만족을 못한 거야. 그래서 없던 관직을 만든 거야. 그냥 망리지가 아니라 무슨 망리지? 대망리지라는 걸 만들고요. 이 자리는 없던 관직이었던 데다가 종신이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자리가 세습돼. 자기 집안에 물려주겠다 이거야. 즉 한마디로 고구려의 모든 권력은 이제 우리 연씨 가문이 가져간다 이겁니다. 독점하는 거죠. 대당 강경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당태종이 시비를 걸어요. 어찌 신하된 자가 이렇게 대형무도하게 본인의 왕을 죽일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웃기지 않아요? 네가 뭔데? 야, 이게 연개소문이 반란 일으킨 거 맞는데 이건 우리 고구려 일인데? 그걸 왜 네가 뭐라 그래?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웃긴 거죠, 이게. 당태종은 여러분, 얘도 반란 일으켜서 황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당나라를 만든 당태종 이세민의 아버지 태조는 이세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얘가 장남도 아니었긴 했지만 이세민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고 이게 너무 잔혹하고 이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황제를 물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이세민이 아빠 너무해! 이러고 반란 일으켜서 아버지는 유폐하고 형들 다 때려 죽이고 황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도 반란 일으켜놓고서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죠. 아무튼 전쟁의 명분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은 대형무도한 연개소문을 징벌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은 달라요. 당태종 아까 내가 전쟁의 신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당태종은 분석을 합니다. 수나라가 왜 망했을까? 너무 무리해서 그렇다. 100만 대군을 3번을 꼬라박으니까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후유증이 너무 컸다. 굳이 그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양보다는 질이다. 어중이 떠중이 데려가지 않겠다. 이 당태종은 딱 30만만 끌고 옵니다. 근데 이 30만이 그냥 30만이 아니야. 북방의 유무민족, 특히 돌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당나라 최정예 군대, 그 돌궐마저 무너뜨린 30만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매서웠냐면은 이 요동성, 백암성, 계모성, 현도성, 신성 등등 이 요동지방을 지키고 있던 성들이 다 무너져요. 특히 어디가? 요동성이 무너져. 이 성이 어떤 성이죠, 여러분들? 네, 수나라 100만 대군도 뚫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성이야. 거기가 무너진 거예요. 이 요동성도 엄청 금방 무너져요.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나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투력이죠. 수나라 양제와는 상대가 안 되는 전투력입니다. 그래서 이 국경지방의 성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연개소문이 고구려에 중앙군을 모아서 원군을 보냅니다. 이때 이제 고구려가 동원한 군대가 무려 15만이야. 그 당시 15만이면 당장 고구려가 동원할 수 있는 중앙군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15만의 고구려 군대가 당나라 군대를 막기 위해 요동의 주필산이라고 하는 넓은 평야가 있어. 여기서 싸우게 됩니다. 혹시 조인성 씨가 주연한 영화 안시성 보셨나요? 그 영화 안시성에 나오는 오프닝 전투가
이 주필반 전투야. 선생님이 구클에다가 같이 그 클립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서 15만의 고구려 군대가 괴멸됩니다. 순간적으로 고구려의 모든 군대가 다 괴멸돼 버린 거야. 아무리 천하 연개소문이라 그래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새로운 군대를 모을 시간이 필요해. 이때 만약에 당태종이 그 즉시 그냥 평양으로 진격했다면 고구려는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천하무적의 당태종의 당나라 군대의 발목을 잡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어딜까요? 그 유명한 바로 영화 제목이기도 한 안시성이에요. 이 안시성은 당나라 군대를 상대로 무려 10개월이 넘는 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당시 안시성을 이끌고 있던 성주가 그 영화에서 조인성 씨가 맡은 양만춘이라는 장군이에요. 물론 당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이 그 양만춘이냐라고 하는 거는 약간 논쟁거리긴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양만춘이란 이름이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어서요. 아무튼 이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당나라 군대를 상대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가 바로 안시성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때 힘을 정비한 연개소문의 고구려 중앙군이 안시성을 치고 있던 당나라 군대의 배후를 급습해서 당나라 군대가 결국에는 패배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당나라 군대가 크게 졌는지 기록에 의하면 이 당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왼쪽 눈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애꾸가 되었고 여기서 얻은 부상으로 귀국한 이후에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안시성 전투, 그러니까 수나라와의 전투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청천강이었죠. 그리고 당나라와의 전투는 이 양만춘의 안시성 전투 요동지방이었습니다. 이 둘은 비교하세요. 자, 그 결국 당나라는 졌습니다. 당나라는 깨달았죠. 수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결국 우리만의 힘으로는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다? 혼자 안 되면 우리를 도와줄 동맹이 필요하다. 그 동맹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남아있던 신라입니다. 그동안은 거들떠도 보지 않던 신라와의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 신라랑 나당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신라와 당나라 간의 동맹 과정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 17번 프린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고구려 비록 이겼지만 이제는 고구려가 너무나 힘을 많이 잃었어요. 생각해봐. 수나라와의 전투도 전투지만 당나라와의 전투는요, 그 요동지방의 성들이 다 무너졌고요. 주필반 전투에서는 무려 15만의 고구려 군대가 괴멸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지만 고구려도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이 철월의 통치자가 죽고 난 이후에는 4분까지 발생하게 돼요. 연개소문 사후의 권력 다툼 역시도 다음 시간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 나오는 여러분 탐구 자료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16번 프린트에서는 여러분이 15번 프린트에서 공부한 이 내용을 토대로 풀 수 있는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와의 항쟁에 관련된 기출문제, 선지를 빈칸 채우기로 만들었고요. 또 한능검을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수록했고요. 좀 최근에 기출문제도 제가 이렇게 수록했어요. 여러분 이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더라고. 선생님 여기는 뭐 중급, 고급이라고 나오고 여기 왜 심화라고 나와요? 이게 초기에 한능검이 그 중급 기초였나? 초급이었나? 제가 죄송합니다. 옛날 한능검이요 3단계였어요. 초급, 중급, 고급이었다가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기본과 심화로 이원화됐어요. 그래서 최근 문제는 이렇게 심화라고 나오는 거고 옛날 문제는 고급이라고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최근 문제도 이렇게 실어 놓았다 라는 거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17번 프린트 신라의 삼국통일에 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